우리 사회에서 가장 사랑받는 한시 중에 한 편이죠. 정지상의 송인입니다. 정지상이 이 시를 언제 지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지상에 특별한 감상이 들어있는 이 대동강의 푸른 물을 피로 물들였던 전투가 있습니다. 대동강을 피로 물들였던 전투. 오늘은 묘청의 난과 서경 공방전입니다. 임용환의 최고의 전술, 최고의 전투, 베스트 10을 찾아보는 시간. 우리 역사에는 전투의 전개 과정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료가 많지 않습니다. 없는 기록을 뒤지고 뒤져 분석하고 추리를 더해서 전투를 재현해 보았습니다. 전투를 경험하고 전술을 해부하고 전투를 재현해 보겠습니다. 묘청의 난은 허무하게 진압되었는데요. 새로 서경에 파견한 정부 관원이 점령군처럼 폭정을 시작합니다. 이게 기폭제가 되어서 항복 한 달 만인 2월에 서경이 다시 봉기합니다. 1차는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봉기였다면 2차는 생존을 위한 봉기였죠. 김부식은 다시 군사를 이끌고 평양성을 포위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서경 공방전이 시작됩니다. 평양성은 최고의 요새입니다. 대동강이 성의 절반을 감싸고 있고 성벽은 하안 당구 위에 축성되어 있죠. 성벽 높이는 평균 10m였습니다. 이 정도면 대단한 높이죠. 6m 이상이면 운제나 공성탑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성벽은 외성, 중성, 내성의 3중 구조이고 북쪽 제일 높은 곳, 바로 모란봉 을밀대 밑에 최후의 아성인 북성이 있습니다. 김부식은 장기 포위전을 선택합니다. 조정에서는 노발대발하죠. 당장 진압을 해야 한다는 강경론과 현지 지휘관에게 맡기고 기다려보자는 안이 대립합니다. 일단 기다리자는 주장이 승리하지만 현지 사령관에게는 부담이 되죠. 김부식은 소신껏 장기 포위전을 지속합니다. 그러나 조정의 논란은 그에게도 부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몇 번의 총공세를 시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부군의 총공세는 서경군의 강력한 저항으로 실패합니다. 무책임한 정치인들 때문에 애꿎은 병사들이 죽어나가는 것은 동서고금에 변치 않는 진리인가 봅니다. 전술가로서 김부식의 능력은 의문이지만 정략가로서 김부식의 식견은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김부식은 비록 개경파의 핵심 인물이라고 하지만 서경 전투에서 희생자, 특히 민간인 희생자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서경을 피로 물들이면 그 원한은 대를 이어지고 이것은 고려에는 국가적 손실이자 부담이 됩니다. 아무리 서경파가 라이벌이라고 해도 서경이 없으면 국가가 위험하고 그러면 개경도 존재할 수 없죠. 김부식의 이런 식견은 인정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포위가 너무 길어지자 주둔군 내에서도 불만이 발생합니다. 결국 김부식은 보좌관으로 참전한 윤원희의 건의에 따라 토산 축조를 명령합니다. 안시성 전투에도 등장했던 토산이죠. 성벽으로 오르는 진입로를 축조하는 겁니다. 1136년 1월 토산은 성벽 6m 앞까지 건설됩니다. 여기서 김부식과 윤원희가 다시 대립합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사연이 있죠. 윤원희는 윤관의 아들입니다. 여진정벌의 공으로 윤관은 재상이 됩니다. 이때 개성 영통사에 대각국사 의천의 비를 세우는데 비문을 윤관이 쓰게 됩니다. 이 비문에 오류가 있었다고 해요. 그걸 지적한 사람이 김부식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오류를 당시에는 윤관보다 하위 관리였던 김부식이 고칩니다. 윤관에겐 큰 모욕이죠. 화가 난 아들 윤원희는 나중에 경연에서 김부식이 틀린 것을 지적하며 궁지로 몰아넣습니다. 이 사건으로 둘은 원수가 되죠. 절대 신하를 믿지 않게 된 인종은 김부식을 사령관으로 임명하면서 윤원희도 함께 파견합니다. 두 사람은 사사건건 대립하고 서로 공을 다툽니다.
토산이 완공될 때쯤 윤원이는 독창적인 공격 계획을 세우고 실천에 옮깁니다. 바로 화공이었습니다. 정부군 진영에 송나라 기술자가 있었는데 그가 대형 투석기를 제작합니다. 윤원이는 별도로 화염탄을 제조해 이 투석기로 무려 3일간 불의 폭격을 퍼붓습니다. 화공은 대성공이어서 성벽의 방어시설을 모두 집어삼킵니다. 불은 성문에까지 옮겨붙어 양명문을 태워버리고 마침내 성벽까지 무너집니다. 윤원이는 총응 공격을 건의하죠. 김부식은 윤원이의 제안을 거절하지만 장군들까지 윤원이에 합세하자 할 수 없이 공격령을 내립니다. 공격은 대성공이었죠. 정부군은 중성을 함락하고 내성까지 진출합니다. 서경군의 필사적인 저항으로 내성은 지켜내지만 이제 함락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윤원이는 이 공격 현장에 없었습니다. 김부식은 윤원이가 공을 세우는 게 싫어서 주 공격 지점과 가장 먼 곳, 동시에 가장 함락하기 어려운 북성의 칠성문 앞으로 보내버렸죠. 윤원이는 화가 났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여기서도 맹렬하게 화공을 펼칩니다. 그러자 그날 밤 서경 측의 장교가 윤원이를 찾아와 항복을 요청합니다. 게다가 그는 반군이 절망해서 지도자였던 조광을 비롯한 지휘부 여러 명이 이미 자살했다는 첩보를 전해줍니다. 윤원이는 즉시 그를 내세워 다른 수문장들을 포섭하고 성내로 진입해 서경의 반군 본부를 접수합니다. 그리고 김부식에게 이 솔직을 알리죠. 반군 지휘부는 죽거나 항복했고 관청도 이미 점령했습니다. 반란은 끝났습니다. 귀환한 김부식은 서경을 진압한 공으로 공신이 되고 최고 권력자가 됩니다. 윤원이는 김부식과의 파워게임에 밀려 공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양주 방어사가 되었다가 김부식이 서경파로 몰아붙이는 바람에 끝내 유배되고 맙니다. 치사한 행동이었죠. 물론 이 이야기는 전적으로 윤원이의 증언에 따른 것으로 100% 진실일 수도 있지만 공정성을 위해 말하자면 김부식의 반론이 남아있지 않다는 점은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서경 공방전 1차 진압전에서 김부식 형제의 진압전술, 서경의 희생을 최소화하고 국가의 장기적 안목에서 장기 포위전을 선택한 김부식의 전략적 판단은 높이 평가해야 합니다. 멋지게 승리하는 것보다 무엇이 최선의 승리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어려운 것이니까요. 화공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전술을 모색하며 주어진 전투의 순간에 과감하고 적절한 전술을 사용하는 것. 윤원이의 행동도 높이 평가할 부분입니다. 대동강은 피해 역사를 품고 다시 푸르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서경은 앞으로도 많은 전투를 겪을 것입니다. 전쟁은 비극이지만 이미 벌어진 전쟁이라면 그곳에서 참다운 교훈을 얻는 것이 중요하겠죠. 윤원이는 유배가 풀리지만 정계에 복귀하지 않고 전원 생활을 즐기다가 사망합니다. 그는 죽기 전에 자신의 파란만장한 삶을 되돌아보며 이런 시를 남깁니다. 모든 것이 만리창공의 한 조각